애국가의 가사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은 실제의 지리적 대상을 지시하지만 그 가사를 얻은 음표 자체에 무엇을 지시하는 기호인가? 음표 자체에도 의미가 있을까? 음표 자체도 기호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스트라빈스키는 사람 이름이니까요. 음악이란 본성상 어떤 것도 표현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스트라빈스키는 이야기합니다. 음악은 어떠한 의미도 없는 자생적 현상이다. 그 뜻 없어. 이거예요. 이와 달리 어떤 음악 이론가들은 음악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음악이 비음악적인 지시 대상, 즉 외부 세계의 실체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스트라빈스키 음악에는 그거 뜻 없어. 아니요,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어요.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락 순식간에 지나가죠. 별로 고민할 필요 없지. 음악의 의미가 있냐 없냐. 두 사람들이 싸우더라. 끝. 해트는 사람 이름이죠. 음악의 구조를 기호로 음악의 구조가 지시하는 대상을 문화적 단위로 설정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유표적 대립의 상관관계로 간주하면서 음악이 기호로서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이 말은 음악은 기호다. 대상과 관계가 있다. 이거야. 즉 해트는 위에 나온 스트라빈스키하고는 확실히 생각이 달라. 인간의 모든 구분은 대립관계를 포함하며 이때의 대립관계들은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이라는 전제에 기반한 유표성 이론에 따르며 뭔가 이론이 나오는데 유표성 이론. 대립관계에서 한쪽은 좀 더 섬세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제한되지만 한쪽은 좀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조만한 애기들한테 막 3살, 4살한테 크다가 뭐야? 라고 하면은 뭐 이만한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안 작은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통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걸 유표성 이론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거지. 이 단어, 이 기호가 있는데 이것만의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를 가져오는 거야. 가령 단조 대 장조와 같이 대립관계에 놓인 음악의 양식 중 단조는 비극적이다라는 의미와 일관되게 연합해서 상당히 한정적이지만 장조는 비극적의 반대인 희극적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웅적, 전원적 등과 같이 비극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훨씬 넓은 뜻을 가지며 비극적인 것을 표현할 때마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단조와 장조는 확실히 대립돼. 단조는 비극적인 것을 나타낼 때에는 단조야. 그러면 장조는 비극적 반대, 희극적, 즐거운 거? 아니야. 비극적이지 않은 것 전부 다. and 어떨 때는 비극적인 것.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는 거지. 얘네 둘이 대립되는데 이 대립관계가 어때요? 여기 다시 보세요. 대립관계는 비대칭적이다라는 거다. 단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요만큼이야. 하지만 장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비대칭적이라고. 이러한 의미에서 단조는 장조와의 대립관계를 전제로 비극, 슬픔, 우울함의 정조를 의미하는 기호로서 유표성을 띠게 되고 단조 대 장조와 같은 대립관계에 있는 음악적 구조나 양식은
슬픔 대 행복관 같은 대립관계로 규정된 문화적 단위와의 상관관계에 놓이면서 음악이 동일 문화권 내에서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의미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라는 것이다. 말 되게 어렵네. 어쨌든 단조와 장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단조를 뭐라고 생각해? 슬픔. 단조를 슬픔. 장조를 행복. 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틀이 단조는 슬픔이고 장조는 행복이지 라는 틀이 견고해지면 다시 슬픔과 행복을 나타내기 위해 단조와 장조를 떠올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개념 때문에 얘네가 생겼어. 근데 이 개념을 쓸 때마다 얘네들의 의미를 확고하게 고정시켜버려. 됐나? 세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해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성, 음형, 선율, 박자 단위와 같은 음악 구조의 구성 요소가 의미하는 바를 밝히고 이것을 토픽이라고 칭했다. 단어 뜻이니까 토픽. 음악 구조의 구성 요소, 그거를 토픽. 또한 그는 토픽을 작곡의 재료로 사용하여 만들어낸 음향적 결과물을 트로프. 토픽이 모여서 만든 게 트로프. 즉, 음악적 은유를 구성한다라고 보았다. 행진, 영웅, 파스토랄, 목가, 목동, 목장, 비극성 등의 트로프를 예시로 들고 트로프는 주로 하나의 악장 단위로 해서 구현되지만 악장이 모여서 이루는 작품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악장 하나만 있어도 트로프가 생기고 악장이 모인 작품 전체를 통해서도 트로프가 생깁니다. 악장이 모여서 총체적인 하나의 작품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작품이 지니게 되는 음악 외적인 의미 또는 이야기는 작품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트로프들이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하나의 트로프로 수렴된다라는 것입니다. 토픽이 모여서 하나의 트로프 만들어. 여기에서도 토픽이 모여서 트로프를 만들어. 토픽이 모여서 트로프를 만들어. 만들어진 트로프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의 트로프를 만들어. 해트는 작품의 의미를 지배하는 트로프를 표현적 장르라고 해서 음악 해석의 단위로 구분을 했습니다. 표현적 장르.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요렇게 정리를 할게요. 세 번째 단락은 토픽이 있어. 토픽이 모여서 뭐를 만들어? 트로프를 만들지. 그런데 하나의 음악에서 트로프 하나만 만드나? 아니요. 트로프 1, 트로프 2, 트로프 3 이런 애들이 있지. 근데 걔네들은 쭉 모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트로프 1이라는 애로 수렴해. 그러면 이것 수렴된 트로프 1을 표현적 장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옆에 1번 먼저 보러 갈 거예요. 가에서 전제로 적절한 것. 가. 음악은 해석될 수 있는 특정 의미를 표현합니다. 음악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지. 해튼이 계속 그 얘기 하잖아. 음악의 의미를 해석하는 단위는 문화적 단위에 대응됩니다. 그렇지. 문화에 해당된다라고. 그리고 그 문화가 음악적 요소를 다시 강조해 준다고 했죠. 노래의 가사는 그것을 얻는 음표가 짓는 대상과 무관합니다. 노래의 가사, 음표, 대상과 무관하다라는 말은
음표가 지시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치? 근데 노래의 가사와 어쩌고 저쩌고 저기 가달락에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언급되지 않아서 틀리다라고 할 거예요. 음악에서 어떤 정서나 의미, 이야기를 찾아내는 청자들이 존재해서 그 의미를 찾아내고 있잖아. 오. 음악의 의미 작용은 의미가 지시하는 대상과 별개의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지. 그 음악, 음표랑 의미랑 둘 다 존재해. 그러니까 대상과 별개의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나달락 보러 갈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죠. 나달락 첫 번째. 음악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 음악이 가질 수 있는 의미, 음악에 포함된 의미. 음악학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 오래된 물음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데이비스, 키비, 클락과 같은 이론가들, 이 아저씨들 3명은 그냥 미리 쓸까? 이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음악에는 의미 없어. 이거지. 음악에 의미란 없어. 요 3명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 음악과 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악에는 언어, 의미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언어에는 의미가 있어. 하지만 음악에는 의미가 없어. 이 말이지. 음악에는, 언어에는 의미가 있어. 음악에는 의미가 없어. 음악에서의 대상의 부재를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음악에서는 걔네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없잖아. 그 음표가 가리키는 대상이 뭔데? 어떤 단어의 의미를 번역한다라는 것은 의미론적 내용의 맥락으로 이루어진 상징체계 안에서 그 언어의 위치를 고려한다라는 거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하려면 그 단어는 의미라는 걸 지닌 상징체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음악은 상징체계 바깥에 있다라는 거지. 이에 반해 음악은 번역해줄 상징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고립되어 존재한다. 음악은 상징체계 밖에 있다야. 음악은 상징체계 밖에 있다. 상징체계 밖에 있으니 상징이 없어. 상징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해석 못해. 이거네. 가령 음악은 관용과 같은 개념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어. 도대체 어떤 음의 높낮이, 길이, 장조, 단조, 이게 관용이야? 없잖아. 음악은 관용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도 갖추지 못하는데, 최소한의 여건 뭐? 상징체계. 음악은 상징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그것을 지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음악은 상징체계도 없고 상징체계가 있다 해도 지시할 능력도 없어.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음악에서 이러한 대상의 부재 혹은 지시 능력의 결여는 음악 기호학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가집니다. 그러면 요거겠네. 음악 기호학의 성립 가능성을 데이비스, 키비, 클락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지. 그러면 위에다가 귀찮아도 써야 돼. 세모 표시 얘네들하고 반대됩니다. 세모 안에 이름 써줄까요? 누구? 데이비스, 키비, 클락, 슈퍼맨인가? 얘네들은 음악 기호학의 성립학에 대해 믿지를 않아. 즉 음악엔 음악 그 음표는 기호 아니야. 상징 아니야. 옆에다 쓰자. 이거 기호 아니야. 상징 아니야. 기호 아니야. 상징 아니야. 그러니까 의미 없어. 이렇게 가는 거지. 음악이 기호화가 되려면
그 자신과는 다른 어떤 것, 그 대상이 이미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서술어 방식으로 어떤 걸 묘사하지 못해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는 의미론적 차원이 부재해. 의미론적 차원이 부재해. 의미론적 차원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반대라는 거지. 음악에서의 의미론이 부정되는 이유는, 음악엔 의미가 없다라는 이유는 언어와 달리 음악의 구조, 구성 요소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거나 의미할 수가 없으니까. 이 팔분음표가 도에 있어, 레에 있어, 미에 있어, 옆에 점 찍혔어. 그게 무슨 의미인데? 의미가 없잖냐? 의미가 없어. 언어 기호가 헛소리지. 그렇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자들은 여전히 음악 내에서 어떤 정서나 의미, 심지어 이야기를 듣는다. 와우! 땡큐! 왜 땡큐냐고요? 1번 답 나왔으니까 땡큐죠. 어떤 청자는 여전히 음악에서 어떤 정서나 의미, 심지어 이야기를 듣습니다. 1번의 답 몇 번? 밑에 나와 있는 문제 1번의 답 몇 번? 4번 정답. 음악에서 어떤 의미나 이야기를 찾아내는 애들이 있다. 얘네들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있다야 있다.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클락은 이처럼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지 못하는 음악의 경우 그러한 내용을 듣는 것은 음악의 의미작용이 아니라 청자의 자유로운 연상에 의한 불안정한 연결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헷갈리면 안 돼. 클락은 그 의미 있는 거 아니야요. 클락 씨한테 얘기했어. 어떤 사람 음악을 들으면서 어떠한 의미를 떠올리는데요. 음악 자체가 주는 의미를 해석한 게 아니라 그냥 지 자유로운 연상한 거야. 자유로운 연상한 거야. 이 자유로운 연상은 옆에다가 귀찮아도 써야 돼요. 음악이 주는 의미를 해석한 거 아니야. 음악이 주는 의미를 해석한 거 아니야. 음악은 의미가 없으니까. 키비 씨 그거 음악에 의해 매개된 게 아니라 그냥 청자가 그럴듯한 이야기 만들어서 음악에 주입한 거야. 음악이 준 게 아니라. 음악으로부터 의미를 받은 거 아니라 쥐가 그냥 의미 만든 거야. 다시 말해 청자의 사적인 상상이며 이러한 허구적 청취는 우발적이고 독단적인 거야.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데이비스 씨 음악 작품이 이야기를 묘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청자가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야기를 전달해 줄 거야? 합리적이지 않아. 상호 연결이 음악 청취에 해로운 건 아니더라도 그래. 네가 생각하면서 음악 듣는 게 해로운 건 아니지만 음악에 대한 이해와는 무관한 것이다. 요컨대 완전 사랑스럽죠. 음악이 의미작용을 하기 위해선 음악이 가리키는 구체적 대상이 뭔가를 제시해야 하는데 언어와 달리 상징책의 맥락이 없는 음악은 다른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없고 연계는 우발적이고 사적인 연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음악의 기호는 의미가 없다. 됐을까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두 번째 달러 읽으면서 좀 정리해 놨는데 그냥 저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해 봤었거든요. 뭐라고? 음악 기호학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달러 옆에다가 쓰세요. 음악 기호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음악 기호학과 달리 음악 기호학은 틀렸어 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음악이 가리키는 대상은 없어. 음악이 가리키는 대상은 없어.
음악으로선 무언가를 묘사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의미론적 차원이라는 건 없어. 의미론적 차원은 없어. 이렇게.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와 음악의 그 구성 요소는 대상을 지시하는 거 아니야. 대상을 지시하지 않지. 그러니까 지시하지 않으니까 의미도 없어. 요거 밑에 칸으로 이야기한 아저씨들이 데이비스, 키비, 클락 요 3명 아저씨라고. 괜찮나요? 가나 2개가 있었는데 가는 의미가 있어요고 나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차원이었구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넘겨서 그냥 같이 할게요. 왜냐? 보기 있는데 시간 꽤 걸릴 거거든요. 짠짠짠짠짠. 2번에 누구 나왔어요? 해튼. 해튼시 아까 우리 세모 표시한 거 같은데 어디에서? 가의 2번째 단락 첫 단어가 해튼시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작품. 이거 OP 뭐라고 읽어야 되냐?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알아왔었어야 되는데. 오퍼레이션? 그냥 오픈 되는 대로 뱉어보는 겁니다. 소나타 작품 101A 장조 전체 악장이 하나의 파스토랄. 이 지문 얌생이. 파스토랄 아까 무슨 뜻이었죠? 목가. 목동집. 이렇게. 목가적이다. 이라는 의미를 구성한다라고 보고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머, 하나의 파스토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와 반대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라고 해서 위에다 쓸게요. 유표성이 강해. 유표성이 강해. 일단 읽으면 나올 거예요. 1악장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음악의 구성 요소는 장조, 역동성, 복합박자, 상대적으로 단순한 선율 전개, 느린 화성적 리듬. 왠지 이거 글자만 읽어도 막 몸이 나른해지고 좀 노곤노곤해지는 것 같지 않아? 이들 중 장조와 단순함, 느림은 목가적 전원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파스토랄의 특징적 요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돼. 단조, 복잡함, 빠름은 잘 봐. 단조, 복잡함, 빠름은 비목가적, 비전원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야. 됐을까? 이러한 파스토랄의 특징적 요소인데 이 악장은 강렬한 F장조, 특정음을 강조하기 위해 길게 지속되는 페달, 당당하고 힘찬 박자로 인해 군대의 행진곡 같은 느낌을 준다. 1악장이랑 2악장이랑 분위기가 좀 달라. 3, 4악장에서는 각각 비극성 초월이라는 의미에 상응하는 구성 요소가 제시되는데 대립관계에 놓인 1악장, 2악장 중 1악장의 분위기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전체 4악장의 베토벤 소나타는 파스토랄, 행진, 비극성, 초월이라는 이야기 구성으로 이루어진 야호! 파스토랄의 면모를 완성합니다. 각각의 음들이 모여서 그 음들 작은 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랬었지? 토픽.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야기하는 파스토랄, 행진, 비극성, 초월 얘네들은 각각을 뭐라고 하면 돼? 용어가 뭐였었지? 트로프야, 트로프. 한번 써볼까요? 트로프 1, 트로프 1, 트로프 2, 트로프 3, 트로프 4였었는데 파스토랄의 면모를 완성합니다. 즉 트로프 1로 수렴합니다야.
그쵸? 그러면 이 네 개 중에 여기 요 파스토랄이 뭔 거야? 이 악장, 101 A 장조라는 전체 악장의 표현적 장르인 거야. 표현적 장르인 거야. 자, 살펴봅시다. 1번. 총체적 작품으로 지니는 소나타의 표현적 장르는 파스토랄이다. 맞지? 파스토랄의 면모를 완성한다라고 했으니까 표현적 장르는 파스토랄. 좋았어. 장조, 복합박자, 단순한 선율, 전개와 같은 요소 작은 거 하나하나는 토픽. 맞지? 토픽이 모여서 하나 트로프 되는 거니까. 소나타에서 행진곡이 지닌 유표성이 파스토랄이 지닌 유표성보다 더 강한다? 거짓말하지 마. 파스토랄이 지배적인 표현적 장르니까 파스토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는 없어. 파스토랄이 제일 세야 돼. 그쵸? 그러니까 3번 틀리지. 위 소나타 작품 전체의 의미는 그렇죠. 4개가 연결된 방식입니다. 물론 하나로 수렴되기는 하지만 각 악장에서의 사용된 토픽, 짜잘한 요소들은 해당 악장을 특정 유형의 트로프로 규정되게 하는 악곡의 재료다. 말 되게 어렵게 해놨네. 토픽이 모여서 트로프가 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야. 토픽이 모여서 트로프가 됩니다를 5번처럼 풀어서 한 거밖에 없어. 다음 3번 보러 갈게요. 나에 나타낸 음악 이론가들의 입장에서 기억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억 뭔데? 기억. 난 맨날 못 찾겠냐 요즘. 기억 누구니 진짜? 땡큐. 음악과 언어의 차이. 너무 고마워요. 친절하시군요. 음악과 언어의 차이. 그냥 이렇게 쓸까? 위에다가 음악, 언어, 기호작용 방식. 기호작용 방식에 대한 얘기 차이는 없어. 지시 능력이 음악은 없고 언어는 있지. 지시 대상이 언어는 없고 언어는 있지. 상징 체계와 음악은 관계가 없고 언어는 상징 체계 속에 있지. 음악은 의미론적 차원에서 볼 수 없지. 하지만 언어는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정답 1번. 기호작용의 방식. 이렇게. 기호작용의 유무 혹은 기호작용의 여부 그랬으면 괜찮아. 음악은 기호의 작용. 기호가 아니니까 기호작용도 없겠지.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기호를 작용시킵니까? 그 전에 작용시킬 수 있냐 없냐 먼저 물어봤었어야지. 다음 4번 보러 갈게요. 가와 나를 바탕으로 A, B를 평가합시다. 이거 문제의 전제는 뭐냐면요. 너 가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어? 나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어?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가는 뭐라고 할까요? 둘 다 음악의 의미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는 음악은 의미 표현이 가능하다. 음악은 의미 표현 가능하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는요. 아저씨들 때로 지어오면서 뭐 음악 기호학이라는 거 음악 기호학에 대해서 헛소리야 그거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냐 이거지 이 지문. A. 어떠한 언어적 표현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선 화자와 공유할 수 있는 청자의 부수적인 맥락적인 경험이 존재해야 한다. 어머! 언어의 경우라고 해도 그 대상에 대한 지시나 의미가 언제나 불확정인 것이다. 야, 음악은 의미와 상징 체계가 있어. 해석이 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아저씨들한테 이거 던져주는 거지. 웃기네. 언어도 해석 불분명한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 밑줄 친 것 자체는 이미 어떻게 나에 나타나 있는 아저씨들하고 싸울 때 이 말 하면 돼. 야,
음악과 달리 언어는 의미 체계가 있어.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아닌데요. 음악도 해석, 언어도 해석 안 될 때 있는데요. 이거지. 대상이란 언제나 반드시 실제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관념적 구성물이나 허구적 상상물일 수도 있고 언어적 표현에서도 그러한 지시 대상은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꼭 언어가 모든 걸 지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언어적 표현 역시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맥락이라는 거 되게 좋아하네. 맥락적 경험, 역사, 문화를 통해서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여기 A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요. 언어도 불확실하다. 언어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선 맥락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요 A의 주장은 말은 복잡하겠지만 음악 기호학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반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나에 나온 아저씨들한테 반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B. 음악을 들을 때 청취자가 떠올리는 관념이나 정서는 음악이라는 기호가 산출한 효과다. 이미 끝났어. 음악은 기호다잖아. 이렇게 음악이라는 기호가 산출하는 효과다라는 말은 음악은 기호다야. 그것은 개인의 심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호작용의 논리적 측면의 결과다. 또한 이들 관념이나 정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거 주관적인 거 아니야. 아까 앞에 보면 그 떼지어서 다니던 아저씨들 3명 얘기했잖아. 음악에서 의미를 이끌어냈다고? 그거 듣는 놈 네가 만든 거지 임마. 지극히 개인적으로. 근데 B에서는 뭐래?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 청취자가 자신의 습관과 경험에 비추어 유의미한 것을 선택한 거고 공동체와의 관계에서의 형성된 공통된 경험과 맥락을 반영한 거야. 그거 음악을 듣고 뭔가 의미를 파악했으면 그거 개인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죠. A, B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에는 불확정한 것이 포함되므로 좋아. 언어의 일부는 음악과 같은 기호작용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을 될 수가 있다. 기호작용을 할 수 없다는 아니야. 기호작용을 하기에 불명확하다지. 불명확한 거랑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다른 거 아니야. 관념적 구성물이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좋아. 음악을 어떤 의미 차원도 가지지 않는 자생적 기호 현상으로 본 스트라빈스키. 말 어렵지만 스트라빈스키는 음악의 의미가 있대 없대? 음악의 의미 없다라고 했잖아. 음악의 의미가 없어요 라는 거하고 뭐라고? 유사한 것? 아니요. 오히려 반대 얘기지. 반대됩니다. B. 음악을 들을 때 청취자가 떠올리는 관념이나 정서가 기호작용의 논리적 측면의 결과임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음악 해석의 단위를 구분한 해튼의 주장의 반론. 해튼 씨는 뭐라고 그랬었지? 해튼 씨? 음악의 의미가 있어요지. 그쵸? 그러니까 해튼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해튼의 주장을 뭐라고 할까? 뒷받침해주는 이런 것이. 해튼 씨 생각이랑 똑같은 거지. 의미가 있다니까. 청취자가 떠올린 관념이나 정서를 기호가 산출한다고 한 점에서 좋아. 청자의 사적인 상상이며 허구적 청취는 우발적이고 독단적. 그 해석 네 혼자만 한 거지.
라는 키비의 주장에 그렇지 반론될 수 있지. 아니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 엄청 개인적인 거 아닌데요? 집단적인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4번 정답. 5번 음악을 들을 때 청자가 떠올리는 관념이나 정서는 공동체의 문화적 차원이라는 점에서 좋아. 음악적 구조나 양식이 지닌 유표적 가치를 내세운 해튼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이 아니라 해튼 씨 편 들어줘야지 무슨 해튼 씨의 주장에 구체화해 주는 거지. 그 의견을. 의미가 있어요니까 이렇게 됐나요? 기억합시다. 유표적 가치라는 거 용어 하나만 떠올리시면 돼요. 뭐라고? 대립관계다. 하지만 그 대립관계는 어떠한 대립관계다? 비대칭적 대립관계다. 라는 것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극적이다, 비극적이지 않다. 그러면 개수가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극적이다 요만큼이면 비극적이지 않다는 이만큼이라고. 대립관계지만 비대칭적이다.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시는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지문만 열심히 읽어보는데 방금 읽은 거 가달락은 음악의 의미 있어. 나달락은 음악의 의미가 없어. 4번에 나온 보기 A, B는 A. 언어도 의미 꼭 있다고 말하긴 힘들걸. B. 음악의 의미 있어. 됐을까요? 수고했습니다.